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이동의 전개, 지역국가의 성장 모습을 일본사 그리고 한국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사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번 영상에서 우리는 야마타이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0여 개의 소국이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합했다. 히미코라고 하는 세종일체의 지배자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죠. 이 야마타이국이 존재하던 기원 후 3세기경 의 일입니다. 기원 후 3세기 후반 이후 도웨인이 일본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자, 도웨인이란 한반도의 삼국시대 혹은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각각 일본 열도로 건너간 이주민들을 말합니다. 즉 3세기 후반 이후 한반도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 일본으로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새로운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야마토 지방에 있던 여러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게 되니 이 정권이 바로 야마토 정권입니다. 4세기 전반부터 710년까지 존재했던 정권이지요. 이 야마토 정권은 백제, 가야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출신의 도웨인을 특히 중요한 자리에 기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 정권은 5세기 후반이 되면서 점차 일본 열도 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때 야마토 정권의 세력이 확대되어 갔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 이름의 무덤이 등장합니다. 앞은 네모나고 뒤는 둥글다 라고 하는 뜻의 무덤인데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전방후원분의 이 무덤의 주변을 보시면 건축물, 오늘날의 건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통해서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 이 무덤이 아주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거대한 무덤의 등장은 막강한 지배자들의 등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정 지배자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야마토 정권은 7세기 초반 견당사를 파견하여서 중국의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당나라의 파견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내용은 7번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예정입니다. 견당사란 당나라에 보낸 사신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견당사를 파견해서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야마토 정권 이후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아스카 문화는 야마토 정권의 부분집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불교 문화가 활짝 꼽힌 곳이 나라 현의 아스카 지역, 그래서 이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부릅니다. 중국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면서 아스카 문화가 발달한 야마토 정권, 이후 야마토 정권은 645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다이카 개신은 율령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목표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령이란 동아시아의 법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카 개신에서 발표된 율령이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당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던 율령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카 개신에 대한 내용도 11번 학습지에서 한 번 더 반복할 예정이니까 일단 알아만 두시고요. 자, 다이카 개신이 실시되면서 율령에 기초한 중앙집권 통치체제가 실시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왕은 호족 세력, 지방의 힘센 세력이었던 호족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관리들을 임명하는 관료제를 도입하게 되고요. 호족들을 억압한 이 자리에 일본의 왕은 지방관을 파견하여서 지방을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본 중앙에 일본 왕들의 힘이 점차 강력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의 힘이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7세기 말이 되면서 외라고 불렸던 나라의 이름을 일본으로, 그리고 단순히 왕이라고 불리우던 최고 정치 지배자의 호칭을 천황이라고 부르면서 천황이라고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이카게 신이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 일본 왕이 다이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리우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마토 정권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고 다이카게 신을 실시하면서 점차 정권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국호를 일본 천황이라는 최고 지배자의 호칭을 사용하게 되지요. 이후 나라라고 하는 지역에 헤이조쿄라고 하는 수도성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도를 헤이조쿄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부터의 일본사를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 시대 또한 일본은 계속해서 견당사를 파견하여서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나라의 헤이조쿄에서 다시 한번 해안쿄, 오늘날의 교토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해안쿄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일본 역사를 해안시대라고 부릅니다. 해안시대, 해안쿄, 새로운 수도인 해안쿄를 중심으로 일본의 귀족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우게 됩니다. 해안시대 일본은 계속해서 신라와 교류하고요. 견당사를 파견해서 당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8세기 말경 신라와의 교류가 중단되고요. 9세기 말 당나라가 쇠퇴하자 견당사의 파견 또한 일본은 중단하게 됩니다. 해안시대 이후의 역사는 또 10번 학습지에서 계속 이어서 공부할 예정이니까 연결해서 추후 또 내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일본 사회의 주요 시대의 발달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야마토 정권이 꽃피웠던 아스카 문화가 발달한 시대를 아스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라 헤이조쿄의 수도를 옮겼던 나라 시대, 그리고 이후 해안쿄로 수도를 옮겼던 해안 시대, 각각 그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4번 학습지에서 고조선, 부여, 삼한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부여족에 속해 있던 준몽 일당이 부여를 탈출하여 졸본 지역에서 토착 세력과 함께 세운 나라가 고구려. 고구려의 일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에 세운 나라가 백제, 그리고 백제는 마한 세력을 흡수하게 되죠. 고조선 유민의 일부가 남쪽으로 이동하여서 토착 세력과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신라, 가야. 이리하여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서로 맞서 싸우는 삼국시대가 진행이 되고요. 이 삼국시대의 삼국 중에서도 특히 가야, 그리고 죄송합니다. 삼국 중에서도 특히 외, 그리고 가야가 일본 외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국시대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3세기경 낭랑군이 멸망한 이후에 낭랑에 있던 유민의 일부가 한반도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와 가야가 이 유민들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낭랑군은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중국의 한무제가 설치했던 한사군, 한군현 중의 하나입니다.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죠. 고구려를 공격하고 남조 외와 연계하였습니다.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지원하고 백제를 압박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고구려의 세력이 크게 성장하게 되자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를 나제동맹이라고 하고, 이때 나제동맹에 대항했던 고구려의 임금은 장수왕. 이 시기 고구려는 남조, 북조 양쪽과 동시에 교류하였습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죠. 6세기 백제는 남조의 양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 앞에 살펴봤던 5번 학습지에서 남조의 양나라가 백제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을 메모했었죠. 서로 연결해서 살펴보면 되고요. 이때 양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던 백제 임금은 무령왕.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신라가 한강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중국의 남조, 북조와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백제옥은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북조가 통일된 이후에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신라는 연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넘어가는 국제적인 모습을 보면
돌궐, 고구려, 백제, 외와, 신라, 당나라가 서로 십자의 형태를 띠어서 맞붙는 국제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이를 십자 외교라고 합니다. 학습지에 있는 십자 외교의 지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서 당시 7세기 6세기 말에서 7세기로 넘어가는 국제 정세 또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십자 외교의 과정 속에서 결국 7세기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660년의 일이죠. 사실 삼국의 성립,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십자 외교의 과정까지는 여러분이 한국사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거의 그대로 겹친다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내용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사에서 조금 독특하게 알아봐야 할 전투가 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663년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진행된 백강 전투입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백제 멸망 이후 백제 유민들은 백제 부흥운동을 진행합니다. 이 백제 부흥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일본 외는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군을 백제 땅에 파견하기까지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백제와 외는 친선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죠. 백제와 외가 손을 잡고 백제 유민들과 외의 수군이 손을 잡고 다시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하자 나당연합군은 이를 물리칠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게 되었죠. 이리하여 나당연합군의 수군과 백제 외의 연합군의 수군이 크게 격돌한 전투가 바로 백강에서 있었고 이 전투를 백강전투라고 부릅니다.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전투이기도 합니다. 한, 중, 일, 세 나라가 함께 엮여 있는 전투지요. 백강전투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백강전투의 결과 나당연합군이 승리하고 백제 외의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면서 백제 부흥운동은 결국 크게 쇠퇴하게 됩니다. 백제 부흥운동이 쇠퇴한 이후 나당연합군은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고 668년 고구려 또한 멸망하게 됩니다. 본래 신라와 당나라의 약속은 대동강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은 신라가 북쪽은 당나라가 다스리는 것이었지만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당나라는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지배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는 안동도호부를, 백제의 예수도였던 웅진 지역에는 웅진도독부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면서 한반도 전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지배 야욕을 가진 당을 몰아내기 위한 신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를 나당 전쟁이라고 합니다. 신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유민이 당나라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고 결국 신라가 승리하고 삼국 통일이 676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당 전쟁의 과정 속에서 자, 당의 서쪽 지역에 새로운 유목민족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토번은 당나라의 서쪽 지역을 맹렬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토번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당나라는 나당 전쟁에 온 힘을 쏟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의 한반도에서는 나당 전쟁이 그리고 당의 서쪽에서는 토번과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당과 토번 사이에 전쟁이 진행되면서 한반도에서 진행되었던 나당 전쟁의 판세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아시아 사만의 독특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멸망한 백제, 고구려 유민들 중에서 일부는 또 일본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삼국이 통일되었습니다. 한반도 지역을 차지한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부르게 되고요. 통일신라는 이후 당나라와 계속해서 교류하게 됩니다. 한편 신라가 차지하지 못했던 대동강 북쪽 지역 그리고 간도 만주 지역에서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진 고구려 유민들이 건국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되니 바로 발해입니다. 이들은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당 일본과 교류하게 됐죠. 그래서 한반도 남쪽의 통일신라와 한반도 북부 간도 만주의 발해가 동시에 존재하던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게 되고요. 남북국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10번 학습지에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하여 인구이동의 전개, 지역국가의 성장 부분의 일본사, 한국사 부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7번 학습지에서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저공과 책봉의 외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